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미국 대학 학비를 최대한 충당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미 주택모기지 이자율이 30년 고정의 경우 7.09%를 기록하며 2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국세청이 납세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부유층 탈루 추적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멤버들은 물가가 흔들리면 올해 안에 추가로 금리 인상을 고려하게 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중증 입원 환자들은 미시시피 등 남부 지역에서 70% 안팎으로 가장 많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대학 학비를 최대한 충당하려면 529 교육저축계좌를 조기에 시작하고 170만 개 장학금에 도전하며 재정 상황 변화 시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등 3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30%가 각 주에서 스폰서하는 529 교육저축계좌에서 인출해 비과세로 평균 7,800달러씩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들의 60%나 장학금을 받아 총 학비에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1년의 총 학비로 4년제 주립대학 거주민일 경우 28,000달러, 4년제 사립대학은 평균 57,600달러에 8만 달러를 넘는 곳도 많습니다. 대학생들의 총 학비가 한 해에 11%나 오른 겁니다.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총 학비 가운데 절반인 50%를 가정에서 부담하고 29%는 갚지 않아도 되는 무상 보조와 장학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21%를 융자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 학비를 최대한 충당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고 CNBC가 17일 보도했습니다. 첫째, 각 주에서 스폰서하고 있는 529 교육저축계좌를 가능하면 일찍 개설해 저축했다가 비과세로 총학비에 쓰면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529 교육저축계좌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저축하기 시작한 다음 2년제와 4년제, 대학원까지 모든 대학 과정에서 수업료와 기숙사비, 식대,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한 총 학비에 쓰면 텍스프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학부모들의 30%는 529 교육저축계좌에서 평균 7,800달러를 꺼내 총 학비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둘째, 민간 장학금에 도전해보라고 전문가들은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는 현재 재단이나 회사 등이 설립한 170만 개의 민간 장학금이 있으며 74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적 우수 장학생에 선정되려면 고등학교 11학년이나 12학년의 GPA는 물론 SAT 또는 ACT 성적이 우수해야 하므로 고교 시절에 잘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해에도 학생들의 60%나 각종 장학금을 받아 총 학비의 평균 8,200달러를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장학금을 알아보려면 scholarship.com이나 fastweb.com 등에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가정의 재정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재학 중인 대학의 Financial Aid 오피스로 달려가 추가 지원을 상담하고 요청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실직했거나 장애가 생겼을 경우에는 재정적 공경에 빠지기 때문에 즉각 학교 측과 접촉해야 합니다. 2023-24 학년도 총 학비는 각 가정의 2021년도 소득의 기반으로 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상황이 바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30년 고정의 경우 7.09%를 기록하며 다시 7%대를 넘어서 2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의 급등과 장기화로 내 집 마련에 나서거나 팔려는 발걸음을 동시에 잡고 있어 미국의 주택시장이 여전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해빙될 것이라는 희소식이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주택시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모기지 이자율이 다시 7%를 넘어서면서 2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프레디맥이 17일 발표한 30년 고정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7.0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가을 이래 처음으로 다시 7%를 넘어선 것이자 2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연준이 17개월 동안 11번이나 기준금리를 올려 5.25 내지 5.5%까지 끌어올린 긴축 정책에 미국의 주택시장이 가장 강한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미 재무부 국채 10년물의 이자와 연동되는데 10년 국채의 이자율이 4.26으로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으로써 주택 모기지 이자율의 7% 급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44만 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20%를 다운하고 35만 2천 달러를 30년 고정 7%의 이자율로 얻을 경우 한 달 상환액은 2,300달러로 6%대보다 200달러 더 내야 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7%의 모기지 이자율은 내 집을 사려는 바이어들이나 팔려는 셀러들, 부동산 투자자들, 부동산 업자들까지 동시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 집을 사려는 바이어들은 너무 높은 모기지 이자율이 오래가는 바람에 살 수 있는 주택을 찾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어서 상당수는 늦거나 포기하고 렌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내 집을 팔려는 셀러들은 현재 낮은 모기지 이자율을 포기하고 새 집을 사기 위해 높은 이자율로 바꾸면 상당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시장에서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미국의 주택시장은 상당 기간 거래가 부진하고 냉각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 집을 사려는 수요보다 팔려는 공급이 부족해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으나 많이 하락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판매된 중위 주택 가격은 41만 달러로 1년 전 피크 때와 거의 같아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텍사스 어스틴의 집값은 2분기에 19%나 하락했고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는 11% 떨어졌으나 전년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큰 하락률을 기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부동산 전문인들은 6% 후반에서 7%를 오르내리는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당분간 내릴 조짐이 없어 미국 주택시장이 열기를 되찾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 국세청이 10년간 600억 달러의 예산 증액을 계기로 납세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부유층 탈루 추적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IRS는 종이 세금 보고서 적체를 거의 없앴으며 커스터머 서비스 응답률을 18%에서 87%로 대폭 늘린 반면 대기 시간은 29분에서 4분으로 단축시켰고 부유층 납세 175건을 해결해 400억 달러를 거둬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 기관들 중에서도 현대와에 가장 뒤처졌던 IRS 국세청이 10년간 600억 달러의 예산 증액이 시작된 데 맞춰 디지털화, 현대화, 첨단화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당초 10년간 800억 달러를 증액받기로 했다가 200억 달러가 깎였으나 IRS는 600억 달러의 예산 증액분을 본격받기 시작해 절반은 납세 서비스 개선에, 절반은 부유층과 대기업 탈루 추적 강화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IRS는 첫 해부터 기족과도 같은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첫째, 팬데믹 기간 중에 쌓였던 종이 세금 보고서 적체 서류를 수백만 건이나 없앴습니다. 텍사스 등 각 지역 IRS 청사의 카페테리아에 쌓아놓았던 종이 세금 보고서 적체 서류 박스들은 지금은 모두 치워졌으며 식당 기능을 되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IRS는 수백 명의 전화 서비스 요원들을 충원해 납세자들에 대한 악명 높던 커스터머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IRS 커스터머 서비스에 전화를 걸더라도 전화를 받고 해결해주는 응답률이 지난해에는 18%에 불과했으나 올 세금 보고 시즌에는 87%로 대폭 올라갔습니다. 또한 통화가 이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대기 시간은 지난해 29분에서 올해에는 4분으로 대폭 단축됐습니다. 이와 함께 납세자들이 직접 국세청 직원들과 만나 대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 지원센터들도 미 전역에서 35곳이 개설 또는 재개설돼 올해에만 10만 명 이상이 이용했습니다. 셋째, 부유층과 대기업의 탈루 추적에도 박차를 가해 첫 해에 수백억 달러를 거둬들였습니다. 백만장자이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요리조리 피해온 체납자 175건을 해결해 400억 달러를 거둬들였다고 밝혔습니다. IRS는 증액받는 600억 달러 가운데 절반을 투입할 탈루 추적 강화를 통해 1년에 5천억 달러나 세금으로 더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넷째, 내년과 후년까지 IRS의 업무를 전면 디지털, 첨단화하고 납세자들과의 소통과 세금 보고 등을 온라인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납세자들과 국세청이 모든 통보와 답변을 IRS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주고받게 됩니다. 2025년까지 모든 종이 세금 보류 서류들을 스캔해서 이 파일로 만들어 업무 처리 시간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특히 중산층 이하 납세자들은 매년 해야 하는 세금 보고를 대행기관들을 거치지 않고 IRS 웹사이트에서 직접 무료로 e-파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고 있는데
2024년에는 시범 실시하고 2025년부터 전면 가동하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멤버들은 앞으로 물가가 흔들리면 올해 안에 추가로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게 될 것으로 연준 의사록에서 밝혀졌습니다. 경제 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은 올해에는 더 이상 금리 인상 없이 동결할 것으로 예상해왔으나 연준 멤버들은 휘발유값과 식료품 값이 다시 오르고 있어 물가 진정세가 흔들리면 한 번 더 인상을 결정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올 하반기 기준금리 정책을 바라보는 경제 분석가들, 투자자들과 연준 멤버들 사이에 다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7월 FOMC 회의에서 토의된 내용을 담고 있는 미니츠, 즉 의사록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준 멤버들은 향후 상당한 물가 인상 위험이 있음을 우려하고 물가 진정세가 흔들리면 올해 안에도 추가 금리 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준 멤버들의 다수는 지난 7월 말 회의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감소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있으려면 더 많은 데이터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 나올 물가 지수와 고용 지표 등을 더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뉴욕과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장들이 잇따라 7월에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이 올해의 마지막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 남은 9월 20일과 11월 1일, 12월 13일 등 3번 모두 동결할 가능성을 시사했던 것과는 다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들 투표권을 가진 두 지역 연방은행장들의 시사로 경제 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은 앞으로 남은 올해 세 차례의 FOMC 회의에선 기준금리를 모두 동결할 것으로 예상해왔습니다. 다만 경제 분석가들과 투자자들도 국제 유가와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7월 말부터 급등하기 시작했고 식품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어 앞으로 물가 진정세가 흔들릴 위험이 보이고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미국의 두 가지 물가지수 가운데 대도시 물가를 집계하는 CPI 소비자 물가는 6월 3%에서 7월에는 3.2%로 소폭 올라간 반면 연준이 더 주시하는 코어 CPI, 즉 근원 소비자 물가는 6월 4.8%에서 7월에는 4.7%로 소폭 내려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물가 상황 때문에 연준도 금리 동결과 올해 안에 한 번 더 인상 중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준이 9월 20일 회의에선 6월과 같이 스킵, 건너뛰기를 선택해 기준금리를 현재의 5.25 내지 5.5%에서 일단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추이를 추적하고 있는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연준 의사록 공개 직후 소폭 낮아졌지만 9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86.5%는 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은 연준이 9월 20일에는 일단 건너뛰고 물가와 고용 등 경기 지표를 살펴본 다음 11월 1일과 12월 13일 금리 동결 또는 한 번 더 0.25포인트 인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매달 첫째 주 금요일 오전에 고용 지표가 발표되고 매달 중순에는 CPI 소비자 물가가, 매월 말에는 연준이 선호하는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에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 중증 입원 환자들은 미시시피와 루이지애나, 엘라베마 등 남부 지역에서 한 달 만에 무려 70% 안팎이나 가장 많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는 44.3%, 메릴랜드는 39.2%, 플로리다 38.5%, 조지아 32.2%로 대폭 늘어나고 있는 데 비해 버지니아 15.3%, 뉴욕은 10.4%, 캘리포니아는 7.6%로 상대적으로 느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여름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중증 발병으로 입원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이 미국 전체에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지역별, 주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 중증 입원 환자들의 증감률을 6월에서 7월 사이에 비교한 결과 미 전역에서 미시시피가 73%나 급증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그 이웃인 엘라베마가 중증 입원 환자들이 한 달간 65.7%나 늘어났고 루이지애나는 65.6% 증가했습니다. 6월에서 7월 사이인 한 달간 테네시는 48.1%, 텍사스는 44.3% 대폭 늘어나 남부 지역이 최근에 중증 입원 환자 급증세의 진원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는 한 달간 38.5%, 이웃 조지아는 32.2%, 노스캐롤라이나는 33.6% 증가해 남부 다음으로 동남부 지역에서 중증 입원 환자들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워싱턴 수도권에서는 메릴랜드가 한 달간 중증 입원 환자들이 39.2%나 급증한 반면 버지니아는 15.3% 늘어나 대조를 보였습니다. 서부에서도 오레건주는 한 달간 코로나 중증 입원 환자들이 28.1%나 급증한 반면 이웃인 워싱턴주는 4.2% 늘어난 데 그쳤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한 달간 중증 입원 환자들이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부의 뉴욕주는 10.4%, 펜실베니아는 17.1% 증가했습니다. 반면 일부 주 지역들은 올 여름철 6월과 7월을 비교해 본 결과 중증 입원 환자들이 줄어든 곳도 있습니다. 미시간은 한 달 사이 중증 입원 환자들이 31.5% 줄어들었으며 위스콘신은 22% 감소했습니다. 동부의 버몬트와 로드아일랜드 주에서도 각 31%씩 줄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7월부터 8월 초까지 한 달 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중증 발병으로 입원한 환자들이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미 전역에서 10,000명을 넘어서 한 주 전보다 17% 늘어났다고 집계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난해에 비하면 아직 강한 확산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EG5가 새로운 지배종 변이로 등장하면서 중증 입원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어 주의령이 발령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